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을 대선 당시 대대적으로 떠벌리더니 이제 와서 조작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삼성의 노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논란이 한국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버나드 쇼에게 세상을 묻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연일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치명적인 되치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이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 자유한국당이 제기했지요. 저희 김용민 브리핑은 자유한국당이 엉뚱한 사람을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로 오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인데 애초에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현재 입을 꾹 닫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입이 100개, 1000개인들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한편 국민의당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공공기관에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조작된 근거로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어제 그렇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꼽혀서 체포된 당원은 같은 당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만든 자료라며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2달도 안 지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겐 정권을 놓친 지난 2달이 혼돈과 경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숙하고 반성해야 합니다만 두 당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심판자인 양 오두방정을 떨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조작하려 한 죄가 얼마나 클지는 앞으로 치러질 주요 선거에서 뼈저리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정치의 말로가 항상 그러했듯 말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파슨스 스쿨 동창생의 음성 파일과 카톡,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공개한 것인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음성 파일은 조작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으로 국민의당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죠. 최근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친 30대 남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남성이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남성은 제1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고 기지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오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전용사의 수당을 인상하라, 이렇게 요구했죠.
지난 주말 정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린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를 통해서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역시 연합뉴스가 보도했네요. 연합뉴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바른정당 이해훈 의원이 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해훈 대표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도 믿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나를 세웠는데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발목 잡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걱정 마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에서 빼요빼요 다이어트 캡슐이 나왔습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동해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올리고당과 가르시니아 열매 추출물로 만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아들이 특혜 취업한 핵심 물증이라며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지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의 음성 녹취 파일은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자기들은 모르고 그 당원 개인의 일탈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 아울러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취 파일을 조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유미 씨라고 합니다. 이유미 씨는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유미 씨는 그런데 자신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뉴스에 따르면 이유미 씨는 어제 새벽 4시쯤 신문고 뉴스 기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선생님, 결례인 줄 알면서 이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내일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되실 거예요 라면서 국민의당에서 지난번 문 대통령 아드님 파슨스 관련해서 붙인 백으로 갔다는 이슈 제기, 그거 다 거짓인 걸 사과할 겁니다 라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미 씨는 제가 어쩌다가 거기 연루돼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라고 검찰에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린 뒤, 그런데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시킨대요. 유유라고 당의 조치까지 미리 실토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나 억울한데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OS를 보내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조작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개입 여부인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녹음 파일을 건네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한테 들려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녹음 파일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이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몸통을 밝히라 이러면서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혜련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온갖 음해와 마타도우 등 흑색 비방 선전을 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근거 불충분한 명예훼손과 음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록 국민의당이 사과를 했지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 공작과 조작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사과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평당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소위 배우를 섭외하고 문준용 씨와 관련 허위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당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책임자들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선대위는 당시 조작한 자료를 어떤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가짜뉴스, 조작된 자료를 어떠한 의심이나 검증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은 대선 공작 게이트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지 당원의 독단적 행동인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 2012년도에는 문준용 씨가 아버지 선거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숨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용, 나와라 문준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제2의 정유라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유종 국민의당 대변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의 취업비리 의혹조차 똑부러지게 해명하지 못하는 후보를 국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2012년에도 취업특혜 의혹은 제기됐지만 그때는 위풍당당했던 준용 씨가 2017년 대선에서는 왜 숨죽이고 숨어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아들을 선거의 양아들 삼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용 씨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문 씨 스스로가 주변의 특혜 취업에 대해 자인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은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주요 정치인들이 했던 문준용 씨 의혹 관련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이 증거 조작을 시인한 것은 검찰 수사 진행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란 것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결국 안철수 전 후보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는 안철수 전 후보가 근무했던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연결시켜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안철수 전 후보가 영입한 인물입니다. 조작 파문의 여파가 당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전 후보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 어떤 식의 결자 해지를 하라는 말일까요? 정계 은퇴? 이거 말고는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요.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들은 무소속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을 두드릴까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낸 책입니다. 이 책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인 원유철 의원은 합동연설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바른정당 합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용서 안 한다면 정병국 의원을 용서하지 말아야지. 왜 원유철 의원일까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검토했던 경유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 경유 가격 인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될 가능성은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근거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유 가격 인상에 동의하는 환경부는 다음 달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부 편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편입니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했지요.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선 오히려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측은 최근 현장 소장을 상대로 계속 건설을 진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경제성 등 고민할 사안이 많은 만큼 원전 건설 중단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천문학적 매몰 비용 때문에 쉽사리 건설을 중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부동산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 아파트 시행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특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검찰 간부는 2015년 서울 용산구의 주상 복합아파트 58평형에 가족과 함께 입주했는데 이 아파트 시행업체의 실질적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하고 매달 200만 원씩 제하면서 25개월을 사는 일명 깔세 계약 형태였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9억 안팎이었습니다. 검찰은 진상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방문의 의미를 도올 김용옥 선생이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 들어보시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알기로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이 요번이 64번째라든가 하여튼 60여 차례나 되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여태까지 그 한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 자기가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천자를 아련하러 가는 식의 회담들이었다고. 그 말하자면 조아리고 가는 회담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체내로 그 정권의 확고한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 그 가장 강력한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센 세력의 봉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뭐랄까 종속적인 인준의 뭐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박정희가 그 케네디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케네디가 아주 뭐 개무시하고 아주 푸대접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린든 B 존슨 때나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바뀌면서 이제 그 월남 파병 때문에 이제 또 대접 받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쭉 놓고 볼 적에 한 번도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뭔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국의 봉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자세로 가는 첫 회담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등하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 내용만 봐도 단군이라는 말은 제가 안 쓰겠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선조를 개창한 이래. 그 아마도 그 대국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정당한 그 민족의 자존심과 그 자주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한 유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가서 얘기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은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바둑도 아마 4단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정상회담을 향해서 지금 포석을 놓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스로 위축돼 있었던 걸까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요? 위축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뭐 위축 정도가 아니라 그 자멸 아주 그 자기를 그 비하시키는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기 비하,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가 상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축하해줘. 어제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었다고? 듣자 하니 이혜훈이가 당대표가 됐다며? 그렇지.
한때 당신 최측근. 하긴 우리 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이도 과거 당신 최측근이었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왜 다 같이 당신과 등 돌리고 심지어 당신 쫓아내려고 탄핵 찬성표를 던졌을까? 배신자니까. 배신자라.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군. 근데 당신한테 등 돌리면 다 배신인가? 나에 대한 배신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니까. 당신한테 대적하면 배신이라? 그렇다면은 지금 집권 여당도 배신당이겠구만. 그러니까 왜 따로 당대표를 뽑아? 다 같이 합당하지. 더불어 배신당. 이거 어때? 박씨,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도 배신당인가? 거기는 치인태도 있고 경환이도 있고.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될 것 같다더만. 홍준표 정도라면은 근데 준표가 말이야, 친박을 몰아낼 테니 그 이후에 당을 합치자. 그러면서 우리 바른정당 정병국이한테 손을 내밀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이야, 겉으로는 친한 척 속으로는 벌써부터 배신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거지. 박씨, 이래도 준표가 배신자가 아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니까 박씨, 당신이 이젠 국민 앞에 참회하고 친박들 해체시키고 당신 숨긴 재산 다 내놓고 그런 다음에 이 옥수수를 털어야겠다. 할 거 없으니까 혜훈이한테 가서 전해. 배신자의 말로가 무엇인지 곧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바른정당? 복날에 된장 바른정당이 될 거니까 그리 하려고. 그 참 말을 야박하게 하네. 야박한 그네. 야박 그네. 이 씨발 새끼가 죽으려고 퀴즈 문제 나나, 이 씹새끼야. 오늘도 그 선물은 숙취 해소제 술친굼,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의 롤 카스테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상품을 넘어서 명품이죠. 그리고 시사인복스에서 나온 굽시니스트의 만화 박사모 드리겠습니다. 아니, 벌써 본격 박사모 만화가 나왔어? 하긴 지난 겨울 박사모의 투쟁은 전설 그 자체였지. 근데 박사모 책을 내면서 왜 나한테 추천사 요청 안 하지? 딴 이유 있겠나? 당신을 디스하는 책이니까. 이 씨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3등을 한 정운찬이 아니라 정운천. 이 사람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요, MB 정부 때 농림부 장관을 했었지요. 박씨, 정운천, 이 사람이 지었던 농작물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거, 이 농작물 때문에 정운천이가 뜬 거 아니야? 이 농작물이 뭔지 아나? 알지. 1번 참다래, 즉 키위 농사. 2번 바나나 농사. 3번 자식 농사. 4번 미생물 농사. 5번 송로버섯 농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를 제가 새벽에 소환했습니다. 야, 이게 참 이럴 일인가. 야, 새벽 5시가 좀 넘었는데 와,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통상 12시 넘어가면 제가 맛이 가기 때문에 12시 전에 녹음해야 하는데 어제는 뭐 제가 맘마이스 녹화를 하느라고도 뭐 그랬고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최신의 뉴스를 전한다는 점에서 새벽이 더 나은 면도 있어요. 야, 거의 제가 이제 염전 노예가 된 기분입니다. 아이,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해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자, 하여간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그 삼성의 그 고위 임원들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 증인으로 나왔는데 뭐 일절 아무 멘트 없이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를 했어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아니 뭐하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하고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뭐 장충기, 최지성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이 뭐 한 30분 정도 만에 끝났어요. 이 사람들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증인 신청을 해서 보통 몇 시간씩 걸려서 이제 증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뭐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요. 이후로는 본인들 재판에 있어서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소명서를 이제 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뇌물 공여죄 이런 걸로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재판을 시작할 때 본인들이 뇌물 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한 10초 정도 쉬다가 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요 얘기만 계속 반복한 거거든요. 아니 가타부타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말도 없이 왜 아무 증언도 안 하는 것일까? 이것도 일종의 전략입니까? 그렇죠. 굉장한 전략입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증언 안 한다고 증거가 없어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묻고 자기들이 대답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맨 마지막에 종이로 남겨놓은 것이 검찰 조서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그 조서에 이제 뭐 서명 날인하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법원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는 조서, 요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를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 진술도 증거고,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핸드폰을 뺏겼거나 아니면 다른 물증들을 뺏겼으면 그거는 이제 물적 증거인데, 예. 이 진술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이거를 법정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맞죠? 라고 물어보면 그걸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때 여태까지 받아놨던 그 조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증언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절차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그 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 판사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줄줄이 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내려간 거는 예. 검찰 단계에서 여태까지 받으면서 진술을 했던 모든 그 진술 조서 있잖아요. 예. 그거의 증거 능력 전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참. 뭐 당연히 자기들끼리는 짜고 나왔겠죠? 그 개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뭐 판단력이 개입됐다기보다는 야, 이번에 우리 나가서 다 같이 증언 거부하자. 이렇게 모의를 한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요. 그럼요. 그건 이제 변호인단의 이제 전략인 건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요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증거, 뭐 휴대폰을 뺏겼거나 뭐 이메일을 압수당했거나 뭐 이런저런 그 물적 증거가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잘못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아,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거 말고 다른 물적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잘못하면 정말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그럼 검찰이 여기에 완전히 말리고 또 법원은 이들의 그 꼼수에 그냥 농락당해서 이재용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증거를 이제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당황하기는 했죠. 왜냐면 이거 증거 능력 자체가 계속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법정에서 눈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있던 이제 증거가 막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초식. 이런 초식이 그러면 법원에서 자주 있는 일이냐?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초식은 잘 안 씁니다. 아, 왜냐면은 판사들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딱 떨어지는 물증이 정말 없다라는 거를 100% 확신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만큼이라도 거의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게 양아치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 양아치도 아니고 생양아치.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겠다라고 판사들도 생각을 하지만 잘 안 쓰는 전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흔치 않아서 그런지 이 사안을 전달한 기자조차도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풀어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워낙 전대미문의 일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사들을 제가 잘 보니까 기사 내용에 막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뭐 용어 이런 것도 그냥 막 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진정 성립이라는 단어를 기사에다가 그냥 녹여가지고 썼더라고요. 설명을 안 하고. 그 얘긴즉슨 의미를 쭉 풀어가지고 쓰지 않을 정도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서 어제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뭐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대주주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을 승인하게끔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건데 아니 이런 증거가 무시되고 우리 이재용 씨에게 그 무죄가 판결난다? 아, 이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도 싫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수를 만들어야 이재용에게 죄를 면해 줄 수 있을지 전 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삼성 사람들이 전부 증언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뜯어서 생각해보면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혹시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거의 죽는 수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뜯어보면 왜 이런 수를 쓸까? 하고 갸우뚱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수인데 왜 이런 초식을 쓸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기는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뇌물을 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의 모든 사람들과 이재용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건 이건 뇌물이 아니다. 나는 뇌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돈을 달라고 하도 강요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돈을 준 거지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뇌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저 사람들 주장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거는 뇌물을 받으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선의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뇌물처럼 됐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장하기가 애매해진 게 SK 최태원 회장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89억 원을 엄격히 봤을 때 저쪽에서는 이거 뇌물 공여라고 최태원 회장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뇌물을 요구한 행위 자체만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삼성 이재용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나올 수는 있다고 쳐보자고요. 만약에 뭐 정확한 뭐 이런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 부분이 만약에 무죄가 났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SK 최태원 회장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를 굉장히 이건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형량의 형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89억 원의 부분은 지금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네. 89억 원의 형량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아니 1억만 넘어도 뭐 20년형 종신형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부분이 몇백억 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89억 원을 형량대로 굉장히 엄하게 때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죽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초식이긴 하지만 이건 잘 쓸 수 없는 일인데다가 거기다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정치적으로 뭔가 반전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부분 때문에 종신형 뭐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예. 반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삼성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전략을 냈다 하더라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더라도 이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초식인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줄줄이 받고 있는 다른 형량들의 형도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려야 정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도대체 왜 덥석 받았을까? 아니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죽는 수가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참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재판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공판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막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온 거 가지고 넘어와서 그냥 이쪽에서는 기록만 검토해서 형만 때리는 이런 기계적인 재판하지 말고 예. 재판장 안에서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게 될 정도로 제 아무리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얘기했더라도 재판장 와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증거로 인정 안 한다라는 게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뭔가 검찰 수사에서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거나
뭐 인권을 탄압하게 수사를 받았거나 그냥 검찰이 뭔가 편의적으로 막 수사를 한 것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공판 중심주의인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판 중심주의의 정신을 이루게 되는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최순실 씨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막 울부짖은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익을 추구하다가 탄핵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판 중심주의의 정신을 아주 발현하는 굉장히 이상한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한 거라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굉장히 좀 갸우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재판에 한 300명 되는 변호사가 붙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300명이 머리를 모아서 내놓은 수가 꼼수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수밖에 없죠. 정석으로 하면 다 죽는 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 프로가 보기에는 이런 꼼수가 몇 % 정도 먹힐 거라고 보세요?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뇌물죄 자체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혐의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뇌물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증이 잘 안 남거든요. 물증을 남기겠습니까? 그 뇌물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증을 안 남기고 최대한 진행을 하다가 잡혀서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서 퍼즐을 잘 맞춰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재용 전 부회장은 정말 만에 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아주 센 형량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무죄를 받게 되면 정치적으로 뭐 강압수사를 받았다, 의도가 있는 거를 뭐 부당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볼 심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기에는 뇌물죄로 만약에 뭐 무기징역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게 안 먹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략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뭔가 나름대로 키를 쥐고 가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법리적으로 탄탄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변호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 이렇게 덥석 받아가지고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란 괴 프로그램에 나와서 권순호 판사, 영장전담 판사 아닙니까? 이 사람 동생이 삼성 다닌다. 이 이야기. 네. 소상히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주진우를 부르세요. 아니 며칠 전에 주진우가 나왔거든. 또 부르면은 이거 마치 바로 어제 아무개의 노래를 틀었는데 오늘 또 트는 것 같은 이런 좀 궁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수가 대형 가수기 때문에 좋아할 거예요. 만만한 김프로가 내일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라고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주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우리 김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환단고기라는 역사책 아시나요? 사학자 이계수 선생이 1911년에 편찬해 그의 제자가 1979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주류 사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가짜 역사학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환단고기에 기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도종환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시죠. 환단고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환단고기를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되면 그 환단고기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읽고 경도되어서 이런 그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유지할 것이고요. 또 학문의 문제는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과 논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시작된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은 2015년에 무산됐는데요. 일부 주류 역사학자들은 사업이 무산된 것이 정치권의 힘, 즉 당시 도종환 의원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환단고기에 기반한 잘못된 역사관으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망쳤다는 건데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의 조사 결과 역사지도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도 사업을 추진한 동북아 역사재단 역시 심의에서 D등급인 출판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2015년 당시 동북아 역사지도에는 독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편찬위원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부당 사용 사업비 10억 원의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동북아 역사재단도 징계를 받았는데요.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종환 장관은 당시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었겠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역시 주류사학계 일부가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죠. 일각에서는 주류사학계가 일제강점기에 식민사관에 젖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는 산발적으로 내리고 지역별로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대전 29도,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요. 네. 국민의당의 이 문준용 씨 취업 관련한 네. 그 여러 의혹들 예. 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네.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행 가해자였다라는 그런 주장이 그 실은 엉뚱한 사람에 대한 오해로 또 드러났고요.
참 야당이 됐으면 좀 한동안 왜 우리는 국민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자숙하는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여간 지난 9년 동안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염치라고 하는 것이 몽땅 실종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에 대한 갑질 이런 건 굉장히 빈번한 일이 됐고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어제는 월요일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를 만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 주셨다시피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 묻혀버리고 말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 분야에서 어제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 하나는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미스터 피자 사태, 그게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주말에 갑자기 경유값 인상에 관한 기사들이 여러 곳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식적으로 기재부가 경유값 인상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앞뉴스에 버금가는 중요한 뉴스였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오늘 둘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일단 미스터 피자부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더 중요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유값 인상 이슈, 해프닝과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그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라는 자가 오너입니다. 근데 이 자가 지금 사고를 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자가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이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진짜 갑질 많이 하는 곳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갑질 구조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거죠. 우리가 집 근처에서 사 먹는 미스터 피자는 미스터 피자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데, 그 가맹점은 전부 프랜차이즈고요. 그리고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세 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스터 피자의 프랜차이즈가 돼서 미스터 피자의 광고비도 되고 운영비도 내고 미스터 피자 간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레시피를 받아서 거의 비슷한 품질의 피자를 팔고요. 그러면 가맹본부인 미스터 피자 본사, 이제 이곳을 MP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레시피를 제공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치킨집 같은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피자는 최근 10년 동안 이 가맹점 점주들의 불만, 시위 이런 게 끊이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갑질을 심하게 했던 거죠. 이번에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세 조사부, 이곳이 MP그룹을 들이쳤습니다. 21일에요. 워낙 나쁜 소문이 많았던 데다가 올해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였던 한 사장이 워낙 MP그룹 갑질이 심하니까 이제 미스터 피자에서 탈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자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MP그룹이 탈퇴한 사장을 배신자로 취급을 하고 죽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횡포를 이기지 못한 이 가맹점 사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하는 것도 모자라서 탈퇴한 사람 죽이겠다고 지랄을 해댄 끝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3월이었습니다. 그걸 검찰이 자료만 모아두고 있다가 6월 21일에 대대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김프로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이게 검찰이 공정위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던졌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번 MP그룹 수사를 맡은 곳이 하필이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김프로의 해석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상종 위원장의 공정위와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좀 콜라보를 이루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느냐,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조금 더 살펴 들어가 보면은요,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갑질 때문에 한 업주가 미스터 피자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피자집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MP그룹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인근에 미스터 피자 직영점을 엽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요. 그리고 이 직영점에서
새로 생긴 고업차 피자 가격을 딱 보고요. 그 가격에 정확하게 3분의 1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치킨 14,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피자를 주문하면 돈가스를 얹어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니까 미스터 피자를 탈퇴한 업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검찰 수사 결과 이걸 그냥 주먹국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엑셀을 꼼꼼하게 돌려본 거예요. 우리가 요걸 얼마를 싸게 팔면 제가 얼마의 손실을 본다. 이걸 분석을 다 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업체를 죽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다 못한 그 경쟁업체 업주가 동네를 옮긴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동네를 옮겨서 다른 장사를 해도 미스터 피자가 와서 또 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쭉 지켜보던 검찰이 21일에 들이쳤고요.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는 지금 수사의 가장 큰 대상은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피자에 이제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스터 피자 가맹점에는 원래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질 좋은 치즈를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어요. 유가공 업체가요. 그래서 10kg당 7만 원대. 이렇게 그 제공해주겠다는 유가공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스터 피자 가맹주들이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MP그룹이 죽을래 이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어디서 피자 치즈를 공급받겠냐면 그 정우현 회장 동생이 관련된 업체를 끼고 들어옵니다. 그 업체로부터 치즈를 공급받게 하죠. 이 가격이 10kg당 94,000원이었어요. 한 25,0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는 거죠. 동생 쪽으로 끌어들이고. 짐작컨대 그 돈을 아마 정우영 회장 일가가 챙겼을 겁니다. 이 짓을 무려 이제 12년 동안 해온 것이 지금 검찰 수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워낙 강하게 들이치니까요. 또 뭐 윤석열 지검장의 뭐 성품도 다 익히 들어서 알 테니까요. 정우영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90도로 숙였어요.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말로는 앞으로는 갑질을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보복 차원에서 개설했던 직영점은 이미 폐점했다. 치즈는 앞으로 친인척 끼고 절대 안 팔겠다. 앞으로는 즉각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족점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미스터 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믿을 수 없는 헛소리를 이제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매뉴얼이 있나 봐요. 위기 탈출 매뉴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 네, 상생 이야기 나오고요. 네. 사건의 전모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경제의 속사를 초반부터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 중에 정우현 미스터 피자 회장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남으신 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 겁니다. 이 정우현은요, 작년 초에 왜 대림산업의 옥회 이해욱, 현대 PNG 스틸 정일선, 뭐 몽고간장 김만식, 뭐 이런 애들이 운전기사들을 막 폭행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정우현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또라이 오너리스트의 이름을 올린 한 명입니다. 이 정우현이 작년에 뭘 했냐면 4월에 서대문구 대신동 한 건물에 MP그룹이 운영을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식당이 MP그룹 거지 건물이 MP그룹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건물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정우현이요. 심지어 밤 10시면은 셔터를 내리는 게 그 건물 규칙이었대요. 자, 이러면 남의 건물 들어가서 정우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오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정우현은 건물이 잠겨 있으니까 그 경비 담당하시는 노동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야 사람이 있는데 문을 닫아? 하면서 주먹을 날린 거예요. 맞는 분이 당연히 놀라서 몸을 피하죠. 근데 그게 동영상에 잡힙니다. CCTV에요. 정우현이 어떻게 하냐면 경비 노동자분 멱살을 탁 잡아요.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주먹 휘두르고 이런 일을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제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싸움을 못해서 그런지 저는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종합 격투기를요. 네. 예. 그래서 1998년 아주 초창기부터 격투기를 좋아한 굉장히 그 올드 격투기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격투기를 좀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정우현이 한 격투기 기술을 더티복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목을 딱 잡고요.
클린치를 한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짧게 주먹으로 막 가격을 하는 이 기술을 더티복싱이라고 해요. 정우현이 그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정우현 이 인간은요. 평소에도 사람 많이 패본 기술자라는 겁니다. 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죠.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우현이 2012년에요. 나는 꾼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근데 이 나는 꾼이다 책이 발간된 이후에 3주 연속으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황당한 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과정에서요. 이 정우현이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광고비를 냅니다. 그래서 광고는 본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당연히 본사가 의무적으로 TV나 라디오나 팟캐스트나 이런 데 광고를 내서 꼬박꼬박 광고비를 내는 업주들의 제품을 홍보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우현은 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낸 광고비를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광고다 이러면서 자기가 출간한 책을 그 돈으로 무더기로 사들여요.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 양아치 짓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모자라서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야 미스터 피자가 잘 팔린다는 이유로요. 가맹점주들한테 니네들 돈 내서 수백 권씩 내 책 사 이렇게 강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버러지 같은 놈이죠. 이걸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정우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분노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정치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번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있냐? 정의로운 소비자로서 분노한다. 앞으로 미스터 피자는 절대 안 사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민주시민의 정상적인 태도죠. 당연한 겁니다. 예. 저도 솔직히 정우현이 이끄는 미스터 피자 그 뭐 박사모 출신 회장이 있다는 데인가요? BBQ 이런 데선 전 주문 안 하고 싶어요. 화가 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민주시민들이 정의로운 소비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제품을 불매하면 이 직격탄을 누가 받느냐? 가맹점주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정우현이 그 더티복싱을 해서 사람 뺐을 때 미스터 피자 불매운동이 되게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님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우현이 팼는데 이때 정우현이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엄청 무성의하게 사과를 해요. 얼굴도 안 들이밉니다. 홈페이지에 딸랑 배너로 200자 정도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짓거리시고 우리 피자 사쳐 드세요. 이런 거만한 말투로 사과 한마디 하고 치웠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맹점주님들은 이 협의회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정우현 회장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경제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절절하게 때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 점주들이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점주님들 몫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때만 되면 데모를 합니다. MP그룹 앞에서요. 그리고 데모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발 갑질 멈춰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런 구호가 나와요. 작년에는 심지어 이 가맹점주분들이요. 삭발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가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예. 우리 골목 상권이 지금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좀 근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로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 대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현행 법 체계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단순한 단체 구성권 차원을 넘어서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도요. 가맹점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는 구성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맹점주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데모를 하거나 항의하는 정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님 이야기는 뭐냐면
단체 구성하는 걸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현행법으로는요. 이분들이 교섭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교섭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섭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면 교섭권이라는 말은 원래 노사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노동자하고 자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협상을 벌여요. 협상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본가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니까요. 노동자들이 협상하자 이러면 자본가들은 까불어? 잘라버린다? 이 한마디에 협상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노동 3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이 돼 있죠. 예. 노동 3권이 뭐냐? 첫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은 대등한 위치에서 자본가와 협상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섭권입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권한이 만약에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자에게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죠. 이 3권이 헌법에 보장되면서 비로소 노자 관계에서 엄청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울기가 조금 평평해진 거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3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3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 목숨 끝에 교섭권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말한 교섭의 실질을 확보한다 이 말은 프랜차이즈 업계를 보면요.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관계가 지금은 거의 19세기 후반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협의회를 만들 단결권은 주어져 있는데 노동상권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교섭권이 없어요. 단체행동권도 당연히 없죠. 물론 이제 협상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협상 요청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주들이 본사에게 야 협상하자 하고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요청권이기 때문에 요청해? 그래 그거 너 권리야. 그런데 우리는 안 응해. 이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권 중에 엄밀히 말하면 1권은 조금 넘는데 한 1.2권? 뭐 1.5권? 한 0.5 정도밖에 지금 권한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러니까 정우현이 아무리 갑질을 해도 가맹점주들이 피눈물을 삼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분의 가맹점이 죽는 일까지 지금 벌어진 거고요.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네, 갑질의 천국인 이 우리나라에서요. 본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가맹점주 분들에게요. 노동자에 준하는 3권을 주는 겁니다. 예, 이걸 가맹 3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확보된 협상 요청권이 아니고요. 지금 이 교섭권이라는 건 노동 3권에서 교섭권은 노동자들이 협상합시다 하고 외치면 자본가들은 특별한 반대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됩니다. 의무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에게도 이 교섭권을 주는 겁니다. 협상을 요구하면 반드시 본사가 협상에 응해야 됩니다. 이 교섭권이 주어지면 정말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아마 김상조 위원장이 말하는 교섭의 실질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바로 그 교섭권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더 나아가서 단체행동권, 파업권이죠. 이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조금 성급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까지 안 나가더라도 적어도 진보 진영 내에서 100% 합의를 할 수 있는 교섭 이권, 가맹 이권에 관한 교섭권을 지금 바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가 하고 있는 갑질은 그 역사가 바뀔 겁니다. 가맹점주들의 권한이 아마 대폭 확보가 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민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노동자분들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노동자로 살면서 오늘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근로기준법을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8시간 노동을 당연시 하는 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노동자로서의 지극히 많은 당연한 권리들,
인간적 혜택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우리 선배 투사들이 싸우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서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무려 34만 명이 파업을 했고요. 8명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얻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근로기준법이요.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선조투사들이 기꺼이 연대했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오늘날을 만든 거죠. 3월에 한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 정우현 같은 놈의 갑질에 매일 피눈물을 삼키면서 사는 가맹점주님들이 전국에 수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도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 이권의 확보를 위한 공정위가 앞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 점주님들의 앞으로 벌일 이 투쟁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뜨겁게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프랜차이저 본사의 갑질을 제어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이 사업주분들이 당당하게 사업주로서 요구사항을 요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맹 이권, 교섭권의 확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요. 골목상권의 교섭권 확보라는 역사적인 진보의 첫걸음이거든요. 이 한 걸음이 내디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뜨겁게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대하지 않으면 갑질당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의리 뭉치면 뭐 갑이라고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이.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라고. 지난 4월 대선을 앞둔 관훈클럽 주청 토론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자균 동아일보 논설위원에게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언론에 대해 평소 쌓인 게 많은 홍준표 당시 후보. 5월 3일 부산에서 신문에 대해 맹폭. 민주화된 지금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좌편향돼가지고 좌파가 집권하면 겁이 나니까. 이놈의 신문 이게 신문이냐? 문재인 찌라시지. 이게 신문이냐? 문재인 찌라시지. 내가 그랬어요. 홍준표. 종편에 대해서도 불만 폭발. 이놈의 종편이 요즘 보면 하루 종일 편파방송만 해요. 하루 종일 편파방송만 하니까 요즘 종편이라고 그래요. 종일 편파방송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이 종편 2개는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대통령! SBS에 대해서는 편성, 인사에까지 관여하겠다고 단언. 저 밑에 SBS 있나? 예,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8시 뉴스는 보지 마세요. SBS 딴 거는 내가 막 드라마는 보시고 8시는 MBC 뉴스 보세요. 그 뉴스 그거 보지 마세요. 네,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홍준표! 그 사장이야 보도본부장 그 다 목을 잘라야 됩니다. 대선 후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향해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 생즉사 사즉생의 자세로 언론과 맞서는 홍준표 전 후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는 마지막 남은 방송이 2방송이 있습니다. KBS, MBC입니다. 그거 장악하려고 지금 온갖 국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에 당권을 지게 되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은 신문은 절도운동을 할 겁니다. 이 보지 말자. 그리고 방송은 시청 거부 운동을 할 겁니다. 보지 말자. 이 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대 세력들이 움직이면 언론도 어떤 꼴을 당하는지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어제 50%는 정선태 교수님 덕으로 우리 김용민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들었는데 예.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좀 출연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뭔가 좀 진정성을 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저도 앞에 로고송 바꿔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떤 풍이 좋으세요? 재즈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포크가 좋으십니까?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단가가 좀 낮은 우리 최욱 씨, 이런 분들을 한번 앞세워 볼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 코너 오늘을 읽는 책은요, 많은 지식인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이 지식인 분들이 김용민 브리핑을 들을 리가 없는데 우리 교수님 때문에 또 들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외연 확장에 무척 도움이 되는 우리 교수님 코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 우리 김 PD가 많이 애쓰시네. 아닙니다. 이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예. 저는 뭐 지식인들이 아니라 우리 애청자들께서 뭐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아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의 그 액세서리 하나 달아드리는 거죠, 뭐. 예. 아닙니다. 저 교수님에 대한 저의 충심은 뭐 증거 조작, 발언 조작,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임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아닙니다, 교수님. 아니, 사실은 오늘 새벽 5시에 녹음을 해가지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읽을 책이 버나드 쇼 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아마 아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인간과 초인간, 영어로는 맨 앤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 피그말리온은 영화로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그 뮤지컬이죠. 마이 페어 레이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극작가일 뿐만 아니라 비평가이자 사상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동시에 그 사회주의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쇼에게 세상을 묻다, 이 책은 제가 많이 아끼는 책입니다. 오래전부터 몇 번 만지작거렸었어요. 이거 언제 소개를 하나 했는데 워낙 사건이 막 휘몰아치는 바람에 이제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좀 시끄러운 모양이죠. 예. 뭐 자사고나 특목고를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버나드 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번 몇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공포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지는 않더라도 호전적이고 나약함을 견디지 못하며 순전히 허세로 잔인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권위 자체를 사랑한다.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체벌을 남에게 스스럼없이 가하거나 체벌 행위를 지켜보기를 좋아하고 옷차림과 몸가짐에 관한 어리석은 규칙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한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이 학교가 만든 괴물들입니다. 제가 학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자사고나 특목고를 둘러싸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제가 그 학부모들께 한마디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 정말 그 학교를 아이들의 개성을 위해서 독립된 그 인격으로서 자유를 위해서 그 학교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예. 그리고 다른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도록 정말 강요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예. 네, 버너드 쇼의 말 빌리자면은 학부모들이 그런 학생들을 이른바 좋은 학교, 명문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우위에 서는 괴물들, 더 잘 나가는, 더 출세하는 그런 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괴물의 실체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 교육을 통해 일요일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정적들과 적의 못된 계략을 무찔러 달라고 신에게 주문하고 우상화된 군주나 국가 지도자에게 충성하러 가르친다. 그 결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들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금권 정치가와 더불어 제국주의적 성향이 짙고 사립학교가 최고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국가적 우상이 생겨난다. 이러한 지배체제 하에서 진실, 정직, 정의는 즉흥적이고 조건반사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고 상대적으로 미개한 외국인들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튼과 해로 같은 사립학교에서 금권 정치가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모든 금권 정치가 국가가 저마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애국심이 충돌한 일이 벌어진다. 이러니 우리 시대의 평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네, 대단히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튼이나 해로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이렇게 버너드 쇼는 사립 명문학교 출신들을 19세기 괴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기의 정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괴물로 만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글 전체가 사립학교, 이른바 명문학교 출신의 지식인들이 영국뿐만 아니고 세계를 얼마나 파멸적인 상태로 몰아갔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버너드 쇼의 교육 사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바라던 학교가 학생들의 그 자발적인 자율성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의 방향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가야겠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의 욕망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못 벗어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 버너드 쇼의 교육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국가의 교육 목표는 아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생산적이고 쓸모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핵심적인 부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교육 목표는 앞서 말한 부모들의 교육 목표와 서로 상반되어 되며 양립할 수 없다. 노동과 군 복무를 통해 사회의 짐을 나눠지고자 한다면 굳이 명문 사립학교 출신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가난한 자들의 학교와 부자들의 학교만 있고 다른 학교는 전혀 없다면 속단일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학교로부터 격리시키고 이튼 같은 학교들을 근절시켜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학교는 노예 근성이나 주입하고 부자들의 학교는 여가와 사치, 특권, 그리고 말이 좋아 리더십이지 기껏해야 상업, 정치, 전문 분야에서 기회를 독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버너드 쇼는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학교라는 게 고작해야
어떤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노예 근성만을 강요하고 부자들의 학교라는 게 기껏해야 말이 좋아 리더십이지 상업, 정치, 전문 분야의 기회를 독점하는 사기꾼들만을 양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너쇼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교육이란 무엇이냐를 물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말 잘 듣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훌륭한 시민들을 양성해야 한다 얘기하고요. 진짜 학교라면은. 예. 그리고 훌륭한 사립학교라면은 뭐 장사꾼이나 어떤 정치꾼이나 뭐 법률 전문가나 기회를 독점하는 이런 애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진짜 학교지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교육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서울대를 나온 사람 중에 우리 정선태 교수님도 계시고 이완배 기자도 있지만은 김기춘도 있고 우병우도 있고 조윤선도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그 사회에 인재들이 동일하게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또 우리는 최근에 확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이른바 명문대학이라는 것을 계획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고요. 예. 저는 우연히 어쩌다가 찍어서 이런 것이니까 그 동렬에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 변희재도 있고 김진태도 있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자꾸. 정말 학교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인식 없고 역시 동문이시인데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는 이 노여움이 없다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그 같이 사는 시대에 대해서 아무 관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명망만을 위해서 좋은 대학 골라서 간다. 이것도 역시 근대적 학교 시스템의 빈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명문대학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김 PD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정말 그 근대적 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또는 비판이 없이는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학이라는 존재의 이유까지도 회의적인 그 시점입니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버너드 쇼에게 세상을 묻다 이 책은 우리 애청자분들께 강요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이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과학, 종교 문제, 그리고 법 문제까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그리고 총파업까지 정말 다양한 우리 사회의 얘기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갈파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읽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목고 자사고 없었는데 반대하시는 부모님들 일단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투쟁에 나서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특목고 자사고 문제와 관련지어서 정말 특목고 자사고의 그 고유한 기능 있잖아요. 예. 거기에 충실하게 학교를 보내신 분이라면은 전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제 얘기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 외국어 충실하게 가르치시려고 외국어를 보내셨거나 과학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과학을 보내셨거나 그렇다면 저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대학 입시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면은 위에서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했다면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문모닝 하셨습니까?
저 문재인입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인디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저희 정부가 비는 못 내리게 해도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저희 지지율이 내릴 때까지 뉴스 보도로서 굿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율이 79%면 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80%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79%가 70%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보다 더한 처사지요. 그렇게 따지면 9% 지지도 못 받는 야당들은 0%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79%인 반면 부정평가는 고작 14%였습니다. 그런데 헤럴드 경제 이자들은 그래프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림만 보면 긍정과 부정이 이번 주쯤에는 골든 크로스 하는 것처럼 해놓은 것이지요. 한편 안타깝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긍정선, 부정선 이 두 선의 간격을 벌릴 수조차 없었나 봅니다. 이렇게 그래프 하나 제대로 싣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신문들 경영 상태가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하나같이 제 지지율 하락을 갈망하고 있으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박근혜가 언론사 통폐합을 했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에 의하면 우리 검사 여러분들이 저를 문아무개라고 한다지요. 법무장관 한두 명 더 낙마시켜서 문아무개 지지율을 50%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벼른다고 하고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또 조국 새끼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미역국으로 새끼를 먹는 경우는 봤어도 조국 새끼라. 아니 조국이라는 국도 있습니까? 없다면 만들어야지요. 감옥 들어가실 일이 많을 검사님들이 즐겨 드시는 거라면. 그래서 우병우 먼저 감방에 집어넣고 우병우랑 친한 비리 검사분들 옆방에 넣어드리고 그런 다음 샘씨 조국 새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제 지지율이 떨어져야 뉴스가 되고 제 지지율이 오르면 뉴스가 안 되는 세상. 박근혜 지지율이 오르면 뉴스가 됐고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면 뉴스가 안 됐던 세상.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려서 논란이 없도록 여러분의 인의가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뉴스 포렌메리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7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이 곧 김용민 브리핑의 논조가 될 것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지요.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도 선거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법안 처리는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쭈어 봤는데요. 총 3,476분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9%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18세로 낮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해 주셨네요. 18살도 높다. 스코틀랜드처럼 16살로 낮추자. 이런 의견도 19%나 됐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98%에 이르는 시민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만 19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2%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김용민 트위터에서 새로운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문제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전두환의 사위였다가 이혼하고 롯데 가문의 사위로 들어간 정치인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윤상현인데요. 먼저 당첨자 한 분에게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숙취해소제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숙취해소제 술친굼인데요.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두 분께는 프리미엄 생균을 배합한 유산균제 시크릿 바이오틱스 2병을 선물해 드립니다.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다는 시크릿 바이오틱스. 포털 사이트에서 KY팜을 검색해 주세요.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두 분께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보내드립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는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가운데 두 분께는 도서출판 참언론 시사인북에서 협찬하는 시사만화 박사모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만화 박사모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풍자만화를 기고한 작가 굽시니스트의 작품인데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만화를 모아 펴낸 책입니다. 박정희 신하의 마지막 발악이 만든 후일담 만화 박사모,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인데요.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자 지윤 아빠입니다 님.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쉽게 빨리 바뀔 줄 알았습니다. 촛불로 이룬 정부가 계속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야겠습니다. PASIO55님. 막말거사 돼지엄마의 복귀로 금단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유곰보님. 성남시의 지역화폐 정책이 전국으로 퍼져 자영업자들의 삶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해지서 엄마님. 적폐 세력을 보니 안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롭길 바랍니다. 타잔딸님. 하루의 시작을 돼지엄마와 시작하면 종편이나 지상파에는 눈길도 안 갑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브리핑 언제나 응원할게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미친 오리 새끼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미친 오리 새끼님. 네. 자유당은 재무덤을 왜 저리도 깊이 파고 있을까요? TK라고 계속 속기만 할까요? 보수의 탈은 언젠가는 벗겨질 수 있을까요? 적피해가 청산될 그날까지 맹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송고님, 정유라를 불구속한 판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이 짜증납니다. 네,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그 동생분이 삼성에 다닌다고 하지요? 네. 자, 살구와 다래님, 심심하면 북한, 빨갱이, 좌파, 주사파를 떠들어대는 홍준표. 정작 그의 출생연도는 1954년. 빨갱이 구경도, 전쟁 구경도 못한 사람. 그러니 젊은 시절 하숙집에서 돼지 발정제 강간이나 모의하지.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레이엄님, 지금 야당 하는 짓거리 청문회 하기도 전에 국방, 교육, 노동 셋을 반드시 낙마시킨다. 낙마를 판단하려면 청문회가 끝나고 하든가 말든가. 참으로 한심한 족속들입니다. 이런 견해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6월 27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